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고 벌써 날씨가 이제 여름이 본격 더워져가지고 좀 있으면 장마철인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변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오늘 8번째 시간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것을 약간 겹쳐서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자율에 대한 거, 복리 효과 이런 걸 좀 이제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자율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건데, 그 이자율은 이제 위험하지 않은 이자율이 있고, 그 위험을 내가 감수함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는데, 무위험 이자율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뭔가 투자해서 대가를 얻으니까 그 대가를 이제 지불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사업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좋지 않은 성과를 내서 돈을 까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건, 예를 들면 국가가 빌려가는 정도의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빌려갔을 때는 경제 성장률 정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소득 GDP가 뭐 1.5% 성장했다, 2% 성장했다 하면 그 정도의 대가는 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으로 물가가 1% 내지 2% 뭐 상승했다, 3% 상승했다 라는 거에 대한 화폐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다오 라는 게 이제 이자율에 있어서 무위험 이자율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나 은행이나 공기업 같은 아주 신용도가 높은 거래 상대방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거래 상대방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비교적 기간이 짧은 기간인 것이고, 거래 상대방이 신용도가 좋더라도. 또 하나는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 있는데,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가 아주 좋더라도 채권에 이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 왼쪽 편 말고 추가로 요구하는 걸 이제 시간 또는 만기 위험이라고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국가나 은행과 같은 신용도가 아주 우수하지 않은 일반 기업들 중에서 이제 좀 신용도가 떨어지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사업하다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는 게 이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요거까지 이제 보상을 받는 게 이제 이자율의 구성 체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형성되는데, 채권의 미래 가치는 1년 뒤에는 그냥 원금, P0는 원금입니다.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 R은 이자율이고요. 이자율을 곱한 거고, 이게 이제 복리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나온 103이라는 숫자, 예를 들면 3%에 100을 1년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리금 103을 받는데, 이 103을 다시 또 한 번 1 플러스 3%로 또 곱해줘서 106이 아니고 106.09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이제 복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뭐 10년, 20년. 그래서 N년 뒤에는 이게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 한 개 미래 가치다. 그래서 복리라는 거는 이제 제곱한 거다, 자승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현재 가치는 요 숫자를 그대로 뒤집어서 요 P0를 이쪽으로 빼고 하면 요 1 플러스 R의 N승이 요 PN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돌아올 돈을 현재 이자율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게 이제 현재 가치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례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 이제 5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현금, 원리금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1년 뒤에 5, 2년 뒤에 5 이렇게 해서 마지막 5년채에 원금 100 플러스 5에서 105가 돌아오는 채권이 있다고 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합계하면 125가 되겠죠. 근데 이 125라는 현금 흐름, 원리금 흐름을
이제 5%에 발행한 거죠. 이게 이자율 5%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 공식대로 할인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5, 1 플러스 5의 제곱, 3년 차는 3제곱, 4년 차는 4제곱, 5년 차는 5제곱 하면 1.05, 1.1, 1.16, 뭐 5년 차는 1.28이니까 요 A 5를 4.7, 1.05로 나눠주면 4.76, 5년 차 105를 1.28로 나눠주면 82.27, 뭐 밑에 숫자가 더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눠주면 사실은 5%짜리를 5%로 할인했으니까 125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100이 5%씩 복리를 하든가 아니면 거꾸로 할인하면 요거는 같은 5니까 125가 100이 되고 100은 125가 된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얘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자율이 7%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이때는 5 대신에 이제 7을 넣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7, 1 플러스 7의 제곱, 숫자 커지죠, 분모가. 그럼 이제 1.05가 아니고 1.07이 되고, 네 번째는 1.2인데 이때는 1.31이 되죠. 왜냐하면 7의 4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회에는 1.28이 아니고 1.4가 분모가 되니까 요 위에 있는 A에 있는 5555, 105를 각각 요 숫자로 나눠주면 4.67,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74.86이 돼서 이 채권 가격은 100이 아니라 91.8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게 길면 길수록 이게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요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오타 났네요. 죄송해요. 요 3으로 봐주세요. 예. 시장 이자율이 7이 아니고 5%가 3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4.76이 아니라 4.85가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28이 아니고 1.16이 되니까 90.57이 되니까 이 100짜리 채권 가격이 109.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2% 변했는데 보시죠. 이자율이 5에서 7로 변했는데 채권 가격은 100에서 91.8, 그러니까 한 8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요. 이자율이 5%에서 3%로, 죄송합니다. 3%로 내려갔을 때는 기존 채권의 가격은 100에서 109.2로 9.2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9.2 올라가고 여기는 9.2가 빠졌죠. 예. 가격이 변동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죠. 예. 이자율 2% 올랐을 때는 9.2가 빠지고 이자율이 2%가 내려갔을 때에는 9.2가 오르죠. 이 원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높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에 팔려고 하겠어요? 나는 5%씩 받은 권리가 있는데 이자율이 내려가면. 또 거꾸로 이 사람이 이렇게 5%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자율이 다음 날이라도 다락같이 7% 올랐다. 그러면 이 헌 채권을 누가 살라 그러겠어요? 다 새 채권 살라 그러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이렇게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단가를 10,000원 단위로 해서 원 단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주로 100억 단위로 거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자율, 할인율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승하면 기존 발행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발행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런데 실질 만기, 이걸 이제 영어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속성 뭐 이런 얘기죠. 내구성. 듀레이션, 실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동일한 금리 변화에 대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즉 시소 원리죠. 지렛대 원리 또는 시소 원리. 이자율이 이렇게 변할수록 이 만기가 예를 들면 이게 10, 20, 30이 있다.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은 이게 만기가 긴 놈이 바깥에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다. 그래서 같은 5년짜리 채권이라도 예를 들면 5555 나중에 105 주는 아까 봤던 채권은 요게 이제 막대라고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의 실질 만기는 4.54예요.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약간 복잡하니까. 그다음에 B 채권은
이자율이 높을 때 발행된 건데 10, 10, 10, 10, 110이 나오는 채권이 있다. 아니면 뭐 저 어디 태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 이자율 높은 나라는 뭐 이런 10%짜리 채권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실질 만기는 4.25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자를 한 번도 안 주고 5년 뒤에 예를 들면 30%를 몰아주는 채권이 있다. 이거는 실질 만기가 5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1% 변하면 얘는 가격이 4.54가 변해요. 얘는 금리가 1% 변하면 4.25가 변하고 C채권은 금리가 1% 변하면 가격이 5 변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 금리 1% 변화하면 얼마 변화하냐면 105가 되든가 95가 되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까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2% 변할 때 9.2가 변했죠. 그럼 금리가 1% 변하면 얘는 4.6이 변하는 거죠. 그럼 이 채권은 실질 만기가 4.6짜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왔던 저 뭐 인플레 우려가 많다 이래가지고 뭐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 좀 많이 올랐다. 금년 들어서 이런 뉴스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중앙은행이 이제 또 양적 완화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장기 국채 시장에 개입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니까 이 2019년 초에 한 3% 가까이 있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확 내려가지고 무려 0.5, 0.67까지 떨어뜨렸다가 지금 보면 2021년 여기 1월이고 여기 2월 달에 보면은 1.7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1.5 정도까지 이제 인플레가 일시적일 거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에 채권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고 이제 채권을 많이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한 5년간 이 미국채 10년 금리가 이제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무위험 종목 부도 위험은 없지만 기간 프리미엄은 있는 여기죠. 요거하고 요 시간 만기 위험은 있고 요건 없는 대표 채권인데 이게 이제 3%부터 코로나 때문에 한 0.67까지 빠졌다가 1.7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1.5까지 내려오는 요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요 미 국채 10년 금리는 이렇게 변했는데 그럼 미 국채 10년의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가 요거예요. 미 국채 선물인데 요게 이제 가격 변화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6달러 보지 마시고 요걸로 보실까요? 예. 2019년에 요때죠. 요때 저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125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자율이 3%까지 아까 올라갔었죠. 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이렇게 잠깐만요. 교체 선물. 채권 가격이 이거 좀 잘못됐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서 여기 한 137점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걸로 볼게요. 코로나 때 금리를 확 낮추니까 137 정도에 있던 그 미 국채 선물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32까지 떨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 5 정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변동률이 4.66% 떨어진 거죠. 금리가 한 1% 정도 변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30년짜리 긴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한 180, 175 정도 있던 게 158까지 지금 떨어졌죠. 얘는 한 11.3% 정도요. 화살표치인데 만기가 기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5년짜리 같은 경우에 만기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 1.3%니까 많이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기간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채권 가격이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 오르는데, 채권 가격은 그럼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이렇게 10년짜리는 한 5% 정도, 그냥 어바웃으로요, 대략 한 5% 정도 이제 변했는데, 그 30년짜리는 11% 변했고, 그 다음에 5년짜리는 1.37% 변했다. 그러니까 미 국채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신용도는 똑같고,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기니까 30년짜리는 변동폭이 11년이고 10년짜리는 한 4.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짜리는 뭐 이렇게 1점 몇 %밖에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작다. 이제 요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죠. 보셨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채권은 정확하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단가를 다 계산해서 거래 상대방끼리 딱 고가격에 딱 거래해요. 왜냐하면 만기 얼마 주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주식은 그러면 이 원리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실제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그게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도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건 끝이 없죠. 기업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벌어들이는 이익을 내가 저 기업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사는 거고,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 그러면 안 사거나 싸게 사려고 하는 거고. 이 차이인데,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채권하고 동일한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투자자들이 매기고 있는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한 세 종목을 골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하고 신한지주하고 세 종목을 보는데요. 한 11년치 자료를 보면, 이거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치,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이 있는데, 매출액은 평균 16조 6천억 정도 해가지고 좋을 때는 한 18조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17조 7천, 재작년에 16조 8천, 2016년에는 17조, 뭐 2010년 아주 오래전에는 한 12조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꾸준히 늘었고 12년간 평균은 한 16조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매출액의 이익은 1조 4천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무려 3조까지도 갔고, 2019년에는 좀 실적이 안 좋아서 8,600억까지 빠졌다가 작년에는 한 1조 5천억 정도 했고, 평균은 한 1조 7천 정도 이익이 났어요. 11년간. 그러니까 요걸 배당을 조금 줬는데, 배당 조금 주고 나서 이제 자기 자본에 차곡차곡 쌓여서 2010년에 11조 4천짜리 요 자본계, 이게 주주 몫이니까 주주 돈이 지금 현재 얼마까지 늘어났냐 하면 2조 4천까지 늘어났어요. 24조까지. 그러니까 더블이 됐죠. 기업 가치가. 배당 다 주고. 그죠? 그러면 SK텔레콤을 이 더 안쪽까지 있는데, 이게 아마 1989년, 88년 뭐 이때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한국통신이 자회사로 한국이동통신이라고 만들었던 거죠. 이걸 그냥 처음부터 이 기업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치고 이때까지 주식을 안 팔았으면, 이게 만약에 상장기업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쭉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게 수익률인 거예요. 제가 가게를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억 단위가 아니고 그냥 한 여기 공 3개만 붙는 1000단위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본금 1억 1400 내가지고 1억 2400 매출해가지고 1400만 원 이익 나는 회사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주식시장 상장 아니라고 치세요. 공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럼 지금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장부에 요 기업은 얼마가 됐냐 하면
이익이 꾸준히 그래도 1,600만 원, 1,700만 원 뭐 이렇게 나가지고 지금 자본 가치가 얼마가 됐냐면 2억 4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돈 번 거잖아요,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상장 기업이 아니다. 근데 요거 이제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이제 그래프로. 그래서 자본 이익률은 12%에서 뭐 나쁠 때는 2019년이 유난히 나빴네. 그때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 8%, 7.9% 정도 평균 이익이 나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로 그렸죠. 그래서 요 주황색은 요 자본 총계가 이렇게 기업 가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요 주황색, 요거 자주색이죠. 요 주황색은 이제 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난 거고, 요 파란색 요 실선은 요 자본 이익률입니다.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한 요 정도 이익은 났다. 그러면 이게 상장된 기업이 아니면 그냥 내가 이거 100%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그냥 이렇게 지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누가 와서 팔라 그러면 진짜 생각해 보겠죠. 얘를 얼마에 팔까? 근데 얘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부터 이게 2020년 요때까지예요. 요건 최근이죠. 요 2020년 요때로 보면요, 주가가 한 16만 원 정도 하던 게, 이거 빼고 생각해 보세요. 2000 코로나 요거 빼고 생각하면은 요 2020년 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움직였어요, 주가는. 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주가 5년 후 주가보다도 훨씬 비쌌어요. 여기 보면 한 27만 원 정도까지도 갔고요. 2018년 중간에도 이 정도 갔어요. 27만 원. 요게 11년 전에는 한 17만 원 하던 게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주가는 더 빠졌어요. 그럼 만약에 이 숫자를 이제 무시하고 일반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요때 2010년 초에 한 17만 원 주고 샀어요. 요때 2020년에 요때 한 20만 원에 내가 팔았다. 그러면 투자 수익은 3만 원밖에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17만 원에 3만 원이면은 뭐 20% 수익도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근데 또 5년 동안에 요때 고점에 잘 판 사람은 요 17만 원에 사가지고 27만 원에 팔았으면 요거 차익을 먹었으니까 5년간 10만 원 이익이 났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장부하고 장부에 있는 가치하고 이 주가하고는 거의 유사성이 길게 보면 올라오긴 했는데 작년 연말로 끊어놓고 보면은 얘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죠. 거의. 왜냐하면 장부에 있는 주가는 이게 얼마죠? 11조 4,500억짜리였는데 에서 24조까지 늘어났어요. 무려 12조가 늘어났는데, 배로 늘어났는데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늘었어요. 인제서 조금 이제 17만 원짜리가 34, 5만 원 됐으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 초 지금까지 요게 최근자예요. 한 6개월 동안에 그냥 주가가 다 반영됐지. 요거 없었으면은 이 사람은 이때 팔았으면은 이 장부 가치의 상승분의 혜택을 하나도 못 본 결과가 나오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장부처럼 채권 가격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물론 배당은 한 2, 3%씩 받았을 거예요. 근데 뭐 10년 배당 받아봐야 뭐 곱하기 뭐 복리로 하면 또 조금 많아지겠지만 뭐 20에서 30 거기다 복리 조금 더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럼 주가가 이제 안 올랐다는 얘기죠. 이거는 장부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죠. 한 기업 더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죠. 얘는 숫자가 하도 커서 그냥 제가 조 단위로 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155조 매출을 했고요. 11년 동안 쭉 해가지고 이제 2020년에는 237조 매출을 올렸습니다. 평균 11년간 이제 210조 매출을 했고 순이익이
2010년에 이제 16조, 14조, 24조 쭉 가다가 좋았을 때 2017년, 18년 반도체 호황 때는 무려 42조, 44조. 게다가 2019년에 22조, 이제 2020년에 26조에서 평균 한 26조 정도의 수익을 거뒀어요. 근데 이제 SK텔레콤 같은 그 내수의 전화료를 받고 뭐 이런 기업이 아니고 반도체 가격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진폭은 크죠. 그러면 이 배당을 좀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에 돈이 쌓여가지고 기업 가치죠. 이게 주주 자본 총계가 89조짜리 회사가 지금 자본 총계가 276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3배 늘어난 거죠. 퍼센테지로 하면 208.8%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라색 89조에서 여기 270조까지 쭉 늘었고, 이익은 요 주황색, 이 자본이익률은 노란색. 자본이익률은 평균 한 12% 정도 되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예요. 그럼 삼성전자 처음부터 갖고 있으신 분은 주가도 보겠지만 이거 더 많이 보겠죠. 내 기업이 과연 제대로 장부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주가를 볼게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주가가 얼마였냐면 2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2010년에 그 이제 액면분할 지금 최근 한 걸로 다 고친 거예요. 그랬다가 2020년 요때는 얼마죠? 5만 원이 좀 안 됐었잖아요. 최근에 1월 달에 팡팡 오르면서 8만 원이 된 거지. 그죠? 그럼 삼성전자도 얘는 그래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11년 전에 한 18,900원, 17,000원 정도 하던 회사가 2020년까지 4만 원이었죠. 그런데 기업 실적은 89조짜리가 2017년에 270조 이렇게 됐잖아요. 거의 200%니까 만 원, 17,000원짜리면 한 6만 원 좀 안 됐어야 되는데 주가가 기업 실적에도 못 따라갔죠. SK텔레콤보단 낫지만. 그러다가 한 방에 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거 분기마다 실적 발표해요. 상장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 분기 실적 발표하고 요즘은 분기 배당도 주지 않습니까? 네, 분기 배당도 줘요. 삼성전자도 줄 거예요. 아마 6개월에 한 번은 줘요, 배당을. 분기 배당 주는 회사도 있고. 근데 뭐 보면은 이 기업 실적이 좀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평균 한 12% 나오고, 내년 예상이, 올해 예상이 268조 매출할 거라는데 얘가 뭐 갑자기 뭐 적자 나거나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큰 기업인데, 세계적인. 또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내수 안정적인 기업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다를까? 실적하고.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주가 어려운 거예요. 채권처럼 싹 계산해가지고 서로 단가 딱 맞춰서 계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주식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신한지주. 얘도 은행도 굉장히 신용도 좋고 안정적인 기업이잖아요. 은행이 뭐 망하게 안 두는 기업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 보세요. 2011년에 뭐 매출액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순이익이 이제 4조 2천이었고, 좀 안 좋을 때는 뭐 2조 6천, 2조 8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2019년, 20년에는 한 5조 가까이 순이익이 나요. 그리고 평균은 한 3조 7천 정도의 순이익이 났죠. 그래서 자본 총계는 26조 8천에서 지금 10년간, 11년간 46조 3천. 그래서 72.6%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익률은 15.6%고 평균 한 요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이게 제가 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6.3으로 계산했는데 6.3이 아니고요. 이거 계산해 보면 한 10% 이상 될 것 같아요, 자본이익률이. 그래가지고
요게 뭐 하여튼 이 노란색이 자본이익률이죠. 10% 이상 돼요. 요거 무시하세요. 제가 요걸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신한지주 주가는 어떠냐? 11년 전에 얘가 얼마였냐면 5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얼마? 42,000원, 1,000원 왔다 갔다 하죠. 10년 동안 오히려 빠졌어요. 기업 가치는 장부상으로는 26조 7천짜리가 지금 46조까지 올랐는데 그냥 이거 요 액면 그대로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6만 8천 원짜리가 뭐 다 빼고 46만 원 된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예, 이제 이러면 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적 대비 안 올랐다. 근데 왜 사람들은 최근 이렇게 좀 올리긴 했지만 진짜 이땐 쌌죠. 3만 원도 안 됐으니까. 10년 전 주가에 반토막 났으니까. 예,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그동안 반영 못한 거 미지네 그러고 샥 반영하거나 SK텔레콤처럼 샥 반영을 안 하고 얘는 요것만 슬쩍 반영하고도 지금 좀 뜸들이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해서 안 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신한지주는 만약에 이때 산 사람이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뭐 배당 2, 3% 받았을 거고, 하지만 오히려 원금은 손해 봤잖아요.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이익이 이렇게 잘 났는데 한 해에 10% 넘는 투자 수익률을 장부상으로, 제가 지지난 시간에 ROE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뭐 동인도 회사나 뭐 그 상상의 재무제표 쉽게 이해를 드렸잖아요. 그게 주식 수익률인데 이 기업 만약에 청산해 가지고 싹 되팔 수 있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겠죠. 이 가격에 사면. 이해가 되세요? 싹 나눠주는 거죠. 대출금 다 회수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주가는 실적하고 이건 정말 비슷하게도 안 노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요 말씀이에요.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그 채권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실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데, 이제 이 실질 만기가 긴 채권은 주식으로 치면 성장주고, 이제 배당을 잘 주는 가치주는 실질 만기가 짧은 채권이다. 요 말씀을 제가 신뢰를 들어서 조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차원이죠.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가장 환호했던 이제 테슬라예요. 미국에 있는 이제 전기차, 농차 회사는 다 아실 거고, 이게 한 5년 전에는 이 100불도 안 되던 게 무려 8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99불까지 이제 올해만 해도 이렇게 폭락했죠. 다시 폭락했는데 지난 그 6달 동안의 변동률을 보면은 무려 200불에서 800불까지 갔다가 막 이렇게 심하게 변화해요. 얘는 현재 이익이 안 나오고 이제 미래 이익이 나올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실질 만기가 긴 채권이나 마찬가지죠. 보시면 1년 동안의 변동률이 무려 230%나 되는 거예요. 이자율 조금 오른다 그러면 막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죠, 연초에. 그러다가 또 이자율이 좀 안정되면 이렇게 폭등하고 이런 거죠. 또 우리나라의 LG화학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이익이 별로 안 나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배터리가 많이 쓰인다 그러면 이제 미래 이익이 날 거다. 1년 동안 변동률이 한 80% 정도 되고, 지난 5년간 보면은 LG화학이 한 30만 원이 좀 안 되던 주가가 연초에 90만 원 넘게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자율 변동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지난 6개월간에도 주가가 무려 한 50만 원에서 거의 100만 원 수준인데, 뭐 한 달 반달이 멀다 하고 막 몇십만 원이 20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주가가. 왜? 지금 당장 수익을 안 주고 나중에 많이 날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과연 저게 될까라는 의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간 불확실성도 있고,
또 얘는 국채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채권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의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전기차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보이지만 뭐 예를 들면 벤츠든 현대차든 뭐 폭스바겐이든 제대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과연 자동차 만드는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누가 타봤는데 자동차 자체의 품질은 영광이라고 그러던데요. 막 바람도 슝슝 들어오고 뭐 하여튼 문짝도 어설프고 예 그렇대요. 왜 자동차를 계속 만들던 회사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럼 가치주 배당을 잘 주는 거 제가 몇 개만 뽑아봤어요. KTNG 예전 담배인상공사 물론 이제 주가는 거의 안 올랐어요. 이렇게 5년 그래프인데요. 뭐 12만 원 정도 하던 게 이제 85,200원까지 좀 빠지긴 했는데 변동성은 지난 1년간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7.44% 정도 변동했고 요거는 배당 수익률이 보면 한 연 5.6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난 5년간 봐도 있긴 해도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또 요거는 이제 저 인프라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맥쿼리라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건데 뭐 지하철 9호선 예전에 말 많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주는 펀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펀드인데 요 배당금 수익률이 한 5.79% 정도 돼요. 이거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합니다. 얘는 오히려 올랐죠. 이렇게 오르는데 1년간 변동률이 한 10%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로바로 수익 난 걸 돌려주고 사업의 위험성이 적으니까 KTNG든 맥쿼리 인프라 펀드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죠. 한번 팍 오르긴 했네요. 이자율 내릴 때. 또 해외 것도 제가 궁금해서 좀 몇 개 찾아보니까 그 스위스의 유명한 네슬레라는 먹는 회사 있죠. 먹는 사업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적고 이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데 보면 이거 한 5년간 뭐 한 7, 80불에서 114불까지 한 3, 40불 정도 오르긴 했는데 1년 변동성은 한 11.1 정도 되고 배당률은 한 2.43% 정도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낮은 건 아니죠. 선진국 기준으로. 변동성이 찍어요. 확실히. 사업의 성격, 그 다음에 배당률.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요즘 저 우리 백신을 만든 mRNA 백신은 파이자. 이 제약기업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실 이게 백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의약품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보면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보면 5년간 30불에서 뭐 많이 갔을 때 42불 정도고 지금 얼마 하냐면 39불 정도 해요. 예, 그리고 배당률도 괜찮아요. 한 3.94, 4%. 이제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을 안 느끼는 거죠. 아니 약은 먹을 거 아니야. 또 노인네들 많아지고 뭐 점점 뭐 세계 인구도 다 노령화되고 그러면 뭐 그러죠? 약 같은 거는 뭐 필수품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적다. 그래서 테슬라나 LG화학 같은 이 성장주는 채권으로 치면은 실질 만기가 무지 길고 그 다음에 부도 위험이 높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변하는 거나 경제 상황이 조금 변화한 거에 따라서 가격폭이 크게 움직이는 반면에 주식이라도 어쨌든 좀 적게 움직인다. 이렇게 배당을 잘 주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적은 실질 만기가 짧은 채권들은 이제 주가가 덜 움직인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실적하고 기업 주가가 잘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일치하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어요. 야, 신한지주 야 엄청 싸네. 지난 10년간 장부상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안 올랐잖아요.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면 이거 사서 올려야 되잖아요. 왜 안 올릴까?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다,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합쳐지니까 심지어 주가 지수도 그래요. 기업을 다 합친 게 우리로 치면 코스피 인덱스잖아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80년부터 100에서부터 제가 시작했다 그랬죠. 80년 초에. 그래서 지금 3200까지 움직였는데 이게 기업 가치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변동이 심한 거죠. 그거를 이익 기준으로 보면 10년간만 봐도 2001년 이때 막 우리나라 코스닥 붐일고 했을 때는 무려 주가 수익 비율로 45배씩 쳐주게 막 화랑새였다가 또 이렇게 안 좋을 때 뭐 사건 나고 2008년 금융위기 났을 때는 10배도 안 쳐주다가 또 화랑사에는 25배 쳐주다가 지난 코로나 때는 또 10배 안 쳐주다가 최근에 이제 한 20배 조금 안 쳐주는 요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균값은 이제 15 정도 되고 제일 안 쳐줄 때가 6.7, 제일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무려 수익의 50배씩 쳐주면서 거래를 하죠. 또 자산 가치로 봐도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게 요게 자산 가치예요. 요 보라색, 예, 요 선이 자산 가치예요. 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보면 이게 지난번 주식할 때도 제가 보여드렸던 표인데 뭐 좋을 때 이럴 때는 막 자산 가치의 2배 가까이 거래하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막 자산 가치의 상장 기업인데 0.8, 뭐 7 이런 데 막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때 사면 되죠. 근데 말처럼 잘 안 되지만 이때 팔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작년 연말로 보면은 코스피가 2996일 때 주가 수익 비율은 그 전해로 봐가지고 30배였고 자산 가치는 1.2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은 편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때 시작해서 지금 한 3만이 넘죠. 얼마나 이 진폭이 심해요. 이걸 보면 S&P 500 보면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은 무려 제일 많이 쳐줄 때 2009년 금융위기 직전에 123배까지 쳐주고 안 쳐줄 때는 뭐 대공황 때인데 이거는 뭐 빼고 보면은 평균 15배인데 최근에 40배까지 올랐어요. 미국 증시도. 지금은 다들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을 사고 있는 건데 안 좋을 때는 이렇게 10배 수준에서도 샀죠. 자산 가치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산 가치에 4배 주고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자산 가치를 아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지금 신한은행 자산 가치는 절반 수준에 거래되는 거니까 4배 준다 그러면 이게 4, 16, 한 16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죠. 신한은행 한 종목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상으로도 엄청 비싸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익 가치로 40배, 자산 가치로 4배, 미국 기업 평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안 좋을 때는 이렇게도 했는데 그래도 미국 기업은 뭐 1배 이하로 거래된 적은 거의 없어요. 최근 2000년 이후에는 한 1.5, 1.7 정도가 최저였죠. 네. 그럼 왜 이럴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요렇게 생긴 금속 파이프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총알 같은 걸 넣은 다음에 예를 들면 저 아마존 원주민들이 훅 불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화살 같은 게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화살촉이나 금속 탄환을 요 사이에다 넣고 바람을 훅 불었다. 이렇게 직선으로 나갈까요? 이렇게 곡선으로 나갈까요? 이쪽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돈 모양대로. 요게 아니고 A로 생각하시는 분 A 없으세요? B로 생각하시는 분 세 분, 두 분은 잘 모르시겠고 절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건요. 예를 들면 공을 내가 이렇게 던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지 않잖아요. 이렇게 던져도 이렇게 가다 떨어지지. 그쵸? 이 실험을 왜 했냐? 그동안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요 운동성의 방향이 요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심리학자가 뭐 한 1980년에 맥클로스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물리학과에 다니는 사람들도 한 20-30%가 틀리더래요. 일반인은 반 이상이 틀리고. 이 실험을 왜 했는지 아시겠죠? 과거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올라갈 거라고. 집값도 그렇잖아요. 한 몇 년간 계속 올랐어요. 주가든 집값이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올라갈 거라 생각하죠. 최근 한 그 몇십 년 전 기억은 사람들 못해요. 최근 것만 보지. 예. 몇 년간 계속 내렸어요. 그럼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죠? 관성으로. 그 실험이 이거예요. 이렇게 뺑 돌아서 나가니까 얘 훅 불면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똑바로 가다가 떨어진대요. 힘없으면. 절대 원형을 안 그린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회사가 미국에서 제일 큰 증권회사였는데 지금 뭐 BOA 뭐 멜린시아 합병됐죠. 이게 90년대 초 광고래요. 이때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때까지 90년대 초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지. 10년간 클린턴 행정부 그때부터. 이때는 뭐라고 광고했냐?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 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인내심 있게 낚시하는 장면이 TV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한 71살 정도 돼야지 돈도 한 100만 불 이상 있고 돈 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다 라면서 이제 손주한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광고. 그래서 멜린치 증권사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그때 뭐 get rich slowly라 그래가지고 천천히, 우리말로 뭐 천천히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게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히트했던 광고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 70-80년대 주가가 안 올랐어요. 전번 저 강의 와인슈타인 강의할 때 제가 보여드렸지만 90년대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지. 심지어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증권회사가 이게 10년 뒤에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10년간 좋았거든. 과감하게 첨단 기업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프로들도 이렇다는 얘기죠. 또 이래야 장사가 되죠. 그죠? 장도 무지하게 안 좋은데 사람들 보고 10년, 20년 동안 안 좋았는데 과감하게 첨단 기업에 투자하세요 이러면 하시겠어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나도 오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시겠어요? 맨날 50불, 100불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러면 하시겠어요? 아니 테슬라 아니지. 신한지주 하시겠어요? 다시 신한지주로 가볼까요? 숫자로 보면 이거 분명히 해야 돼. 그죠? 예, 이렇게 과거 실적조차도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성과를 잘 냈는데, 예, 다 그래.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 그래. 얘가 대표죠. 그나마 또 제일 덜 올랐어.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좀 요보다 좀 더 회복했는데, 얘는 왜 이럴까? 네?
이자율이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죠. 1.7까지 오르니까 아까 미 국채 금리 그게 지표라 그랬잖아요. 평 했는데 다시 또 빠져요. 이렇게 지금 1.5가 안 돼요. 또 미국 국채 금리가 1.7 넘던 게 그때는 금방 다락같이 2% 갈 것 같고 처음으로 가볼게요.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이게 한 2019년에 한 3%까지 가서 금세 요 2점 뚫고 이렇게 가서 뭐 인플레도 오고 이렇게 갔으면 주가가 은행주들도 올라갔겠죠. 뭐 예상은 뭐 그런데 그래도 10년간 성과가 이렇게 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래도 장부가 정도는 거래됐어요. PBR로. PBR 이제 다 아시죠? 한 1배 내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전번에 왜 와인슈타인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0.5배래니까. 그러니까 기업 가치 올라간 거를 실적 올라간 거를 주가가 하나도 반영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럴 거면 차라리 주주들한테 수익 난 거 전액 배당이나 다 주지. 그랬으면 주가 더 빠졌을래나 그러면? 안 빠졌을 것 같아요. 이거 예상이지만 저 아까 맥쿼리나 뭐 이런 KTNG 같이 5, 6%씩 배당 줬으면 주주들 10년 갖고 있었으면 뭐 주가 제자리라도 서운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채권처럼 움직였으면 되지. 근데 또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예. 요 쌓았으니까 배당 전부 안 주고 쌓았으니까 26조짜리가 지금 46조 20조 쌓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중간에 증자한 적 없어요. 예. 그러면 이런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는 현명한 투자자라 그러면은 사야지. 근데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거 누구 저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경제학자 뭐 분석가들이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거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그럴까?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거니까. 그걸 이제 정리한 거예요.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한 거예요. 채권은 가격 결정 원인은 이제 미래 수익이에요. 주식도 그렇고 가격 결정 원인은 우리가 미래 수익이라고 하는데 아까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쫓아가죠.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가는데 아주 장기죠. 채권은 이제 미래 수익이 확정됐어요. 단 투자 기간과 발행자의 신용에 따른 위험은 존재하죠. 근데 주식은 예측치죠. 변하잖아요.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상장된 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상장해놓고 거래하라고 나라가 인가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뭐 정말 큰일이 있지 않는 한 아까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SKT, 신한지주, 삼성전자 이런 큰 기업들 실적을 보여드렸잖아요. 뭐 예. 한 20년 놓고 보면 꾸준하잖아요. 그래도 변동성은 있지만. 근데 결과를 보면 채권은 딱 정확하게 가격에 거래되는데 주식은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심지어 방향성도 틀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20년 되면 반영할래나? 그건 알 수 없죠. 예. 왜 그럴까? 이거 이제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이제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합리적 투자자들의 행위가 모여서 금융자산 가격을 형성한다. 금리, 배당금, 수익 등의 변화로 설명했으나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변동성의 예측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경제학자는 지가 한 어제의 예측이 왜 틀렸는지 오늘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이 경제학자 얘기에 따르면 오늘 설명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왜 이럴까?
그래서 주가 변동은 오히려 이런 경제 이론, 합리적인 얘기, 레이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합리적이라는 건 비율 계산 잘하는, 레이쇼를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건데, 주가 변동은 오히려 이게 아니고 경제적, 합리적 이유가 아니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연계된 것은 아닐까라는 이제 의문을 품는 경제학자들이 있겠죠. 예.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들은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합리적 반응을 한다고, 아담 스미스 같은 정통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동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합리적 반응하면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경제적 동기라도 비합리적 반응을 만날 수 있고, 합리적 반응도 비경제적 동기를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비합리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들이 만날 수가 있다. 이거는 기존 경제 이론으로 설명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건 이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가격 간의 되먹임 현상, 영어로 이제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되먹임 현상이 발생한다. 뭐냐? 투자자들은 시장이 급등할 때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한다. 아까 관성, 동그랗게 돌면 이렇게 갈 줄 알고 거기 샥 타려고 하는 거죠. 또 시장이 부진할 때에는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죠. 주가 상승에 대한 반응으로 사고, 주가 하락에 대한 반응으로 판다. 이거는 과거 주가 변동에 대한 되먹임, 피드백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더 큰 주가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쫙 올라타는 거죠. 그 현상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면 신한은행을 사야죠. 근데 테슬라를 사잖아요. 주식의 가격은 미래 상승에 대한 기대만으로 떠받치기 때문에 거품이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터지고 만다. 다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샀으면 그렇게 크게 오를 일도 없고 채권처럼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폭락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제 가격에 거래되죠. 두 번째,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건 가격 간 되먹임 현상이고, 실물 경제하고 사회 전체에 피드백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대표적인 게 자산 효과. 주가 또는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린다. 이거 자산 효과라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많이 올라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여요. 한국은 이게 조금 적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식시장 좋으면 소비 늘어요. 뭐 자동차도 좋은 거 뽑고, 옷도 좀 괜찮은 거 사고, 그죠? 월급만 늘어서 그러지 않죠, 사람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50만 불짜리 집에 30만 불쯤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많이 갚았잖아요. 걔들은 다 원리금 상환하니까 한 10년쯤, 30년짜리인데 10년쯤 갚아가지고 이제 30만 불이 20만 불로 줄잖아요. 그러면 금리 내려가고 시황 좋으면요, 집값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은행 가가지고 한 10만 불 더 받아요. 열심히 써요. 차도 사고 막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다시 상환 스케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파이낸스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런 것도 많이 한대요. 근데 한국도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그 비슷한 건 아니지만 갭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면 전세 끼고 사고 전세 끼고 사서 해서 막 키우면 그 막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주택이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잖아요. 또 투자 효과.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하면, 이 거꾸로 썼네 또. 맞죠. 상승하면 기업은 신규 공장 및 투자 설비를 줄이거나 늘린다. 주가 되게 안 좋은데, 경기 안 좋은데 투자하는 기업 없어요. 기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누가 되니까 하지. 되게 안 좋을 때 난 과감하게 투자해? 없어요. 주가가 또 좋아야 뭐 증자도 하고 뭐 이래서 투자를 하죠. 남들 잘 될 때 해요. 자기 업이 잘 될 때 증설하지.
자기 공장 가동률이 뭐 평균 8, 90이라고 치면 80이 중간이고 90 잘 돌아가면 투자하지. 지금 가동률이 80인데 70으로 떨어졌는데 경기 안 좋을 때 나는 미래를 보고 투자할 거야. 지금이 싸니까. 그런 기업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 못 봤어요. 다 뭐 공장 증설할 때는 가동률이 높을 때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투자 효과. 그다음에 이거 잠시 말씀드렸네. 담보 효과, 레버리지 효과. 주가가 상승하면 은행의 담보 가치가 상승해서 대출액이 또 증가해요. 그럼 시중에 돈이 늘어나죠. 그걸로 또 주식을 사요. 또 반대는 반대되죠. 집값이 하락하면 담배 가치 하락으로 또 강제 처분하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인 이게 두 가지로 그 시장 자체 내 참여자가 늘어남으로써 가격 간의 되먹임 현상도 일어나고 또 이런 실질 투자 효과도 일어나기 때문에 폭등과 폭락이 온다는 거죠. 이거 다 심리적인 이유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 책에 에컬로프하고 슐러라는 사람이 쓴 이 케인즈가 얘기한 애니멀 스피리트, 우리말로 이제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슐러 슐러 못 들어보셨나요? 케이스 슐러 지수라고 이제 한 10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죠, 이분이. 이 케이스 슐러 지수 만들고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요 에커로프라는 경제학자도 2001년인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이런 분석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 미국의 재무장관 있죠. 자넷 이엘런이라고 그 여자분의 남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그 하버드 쪽인가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가는 둘 다 경제학자인데, 옐런은 이제 요 전에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요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서 이제 재무장관까지 됐고, 학문적으로는 이제 남편이 2001년에 일찌감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석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요걸 봤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뭐 박사과정 할 때인가 초기에 신창 교수할 때 근로자 퇴직연금을 미국 애들은 사회에다 따로 적립하는데, 남자들은 경제학자들 귀찮아 가지고 적립하는 거 주식형으로 하는 거 30분만 서류 쓰면 되는데, 그때가 80년대였나 봐요. 남자들 대체로 안 썼는데 옐런은 혼자 가가지고 썼대요, 이걸. 그래서 옐런은 그거 잘 써가지고 지금 연금만 해도 부자라고 그런 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 그때 잘 써갖고 자기들은 그냥 원금만 꼬박꼬박 쌓였는데 옐런은 그 주식 펀드에 들어가가지고 그 연금이 투자돼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으니까 뭐 공동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노벨상 상금이 100만 불인가 그렇잖아요. 그것도 적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이나 이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기류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트럼프 때까지는 요쪽 경제학자들이 주류로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학계를 리드했었는데, 지금 이제 사람이 꼭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사상사나 학설사로 보면 이제 뭐 막스주의 같은 완전 사회주의자를 빼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건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고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예전에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이 레이건 대처 이후에 영미권에서 주류였는데, 지금 한 벌써 40년 가까이 됐죠. 지금 바뀌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다 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에커로프나 실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연구로, 이 같은 연구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재무장관으로 있는 자넷 옐런 같은 사람도 이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뭐 옐런 책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시간 되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주식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하면 사람들 심리 상태가 이렇다고. 막 요 주식시장이 한 반쯤 올라가면 이제 낙관하기 시작해서 엑사이트먼트, 스릴, 뭐 도취, 불안 뭐 등등해서 낙단.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심리잖아요. 사람이 합리적이면 이룰 수가 없죠. 오죽하면은 반대로 투자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 심리하고. 군집 행동과 잘못된 가격 책정이란 거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의 DNA가 있기 때문에 저 영장류들이 다 그렇잖아요. 혼자 따로 나 혼자 고독하게 단독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한지주를 사시면 되죠. 혼자 단독 판단을 하시면. 테슬라를 사지 말고 삼성전자나 싸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에 별 아무것도 안 했대요. 막 유럽, 미국에서 공황 발생했을 때, 야 이거 극복할 거야. 그래서 잘 안 된 거죠. 이코노믹스라는 말 아시죠? 경제학. 이 경제학을 영어로 이코노믹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원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보셨거나 배웠었는데 그 그리스어의 오이코노미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오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오이코노미아가 가정관리술이에요. 가정관리, 가정의 관리라는 게 식구들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원전은 안 봤지만 원전을 좀 설명해 준 걸 봤는데 건강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이제 그리스 시민들은 이제 노예도 좀 있잖아요. 그럼 노예 관리하는 거, 자식 관리하는 거, 부인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경제, 농장 관리하고 자기 건강 관리하고,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여기서 온 말인데 지금도 불란서나 영국에 가면요, 이코노믹스란 말을 안 쓰고 경제학과를 폴리티컬 이코노미라 그래요. 정치 경제학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거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 그래요. 폴리티컬 이코노미는 그리스 말로 다시 돌아가면 폴리스의 가정관리예요. 그러니까 나라, 폴리스가 나라잖아요. 폴리티칼은 폴리스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살이 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한, 동양말로 번역한 경제란 말이 경세재민이잖아요. 그거하고 가까워요. 원전은. 이 경자는 경도할 때 경자에서 실사변에다가 이렇게 실 짜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줄이라나 시줄이라 그러나, 이렇게 세로로 짜는 거, 시줄. 이게 근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경위서란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은 걸 이제 경위라고 그러는데, 그 경자에다가 재는 골고루 재하는 거를 재라 그러잖아요. 고르게 하다. 그래서 경세재민인데, 서양의 경제학도 사실은 이코노미도 폴리티컬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국가의 살림살인데, 19세기 말에 1800년대 말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코노믹스란 말을 만든 거예요. 이코노미 플러스 피직스예요. ICS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현상이 숫자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물질적인 거니까 이게 물리학처럼 다루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 보시면 막 그래프 나오고 수요, 공급, 뭐 가격으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있고 뭐 이제 이게 경제학 책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동안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쪽을 강조하는 이런 경제학자들, 케인즈의 후예들이 이제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대공황이 나고 사실은 케인즈 후예들이 1970년대까지는 주류였다가 대처와 우리가 이제 그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레이건이 나오면서 지난 한 40년 동안은 그 아담 스미스류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이제 대세를 형성했다가 최근 이제 다시 바뀌고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사회주의자들은 정부가 기업을 직접 인수하고 국유해가지고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경제에 100% 개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소련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대공황 그때잖아요. 1919년 혁명인가요? 네. 대공황 29년인데 1910년에도 또 공황이 있었어요. 근데 케인즈는 이 절충안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이게 세계 3대 경제학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책에서 애니멀 스피리트, 야성적 충동이라고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영어에서 감이 없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쓴 건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남들 다 가니까 이렇게 쫓아가는 현상인데 우리 그 느낌으로는 이 열 써서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동기 플러스 비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언제나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요 야성적 충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 야성적 충동으로 인해서 경기 순환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또 주가도 극심하게 폭등과 폭락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도 고전파 경제학자는 실업도 인정 안 해요. 야, 네가 싸게 일하면 되지. 비자발적 실업만 인정해요. 왜 일자리를 못 찾고 그래? 네가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우리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남아 근로자들은 와가지고 힘들고 이런 3D 환경에서 일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다. 왜 일자리가 없냐? 걔들 대체하면 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쪽 사람들이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회를 보는 건 그런 거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케인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썼대요. 부모들은 분명한 한도를 정해서 아이들이 야성적 충동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오히려 이제 최근에 제가 주식 강의할 때도 그 행동경제학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오히려 케인즈가 한 지금으로부터 80년, 90년 전에 행동경제학이란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시조가 됐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 변동은 요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요 가격감 피드백 현상, 그 다음에 요게 또 실물에 영향을 미쳐서 더 진폭을 시키죠. 이때 막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제가.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도 그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게 더 이상 못 쫓아가고 멈추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나서 가격의 하락과 폭락을 또 가속화시키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경기 진폭이 사이클이 심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4배씩 거래하다가 이게 얼마의 차이가? 맥스 최대치는 5.6 2000년 이때 IPT 붐이구나. 이때 5.6까지 거래하다가 제일 안 좋아할 때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날 때는 제일 안 좋을 때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엔 1.78배까지 거래하죠. 주가를 아까 그 장부가 대비해서. 우리 그럼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는 굉장히 좋았을 때는 한 2배 정도
요때는 한 1.8배,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지금도 사실 한 요 정도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우리나라 기업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설명이 어려워요. 예. 예. 아니 이렇게 보면 그 의견은 각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투자를 통해서 그 우리 금전 근육을 만들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현상은 이래요.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자기가 투자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안 한다면 상관없지만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면 돈을 벌 확률이 없어요. 남들 쫓아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그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연현상 제대로 관찰하듯이 기업 가치도 제대로 계산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도 그래서 하셔야 되고요. 내 예측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야지 돼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주시고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나 방법론은 제가 그 와인슈타인 강의할 때도 뭐 그 자산 배분이라든가 분산 투자라든가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뭐 단계 분석에 의해서 뭐 타이밍을 잡는 법도 제가 꼭 분산하라 그랬잖아요. 뭐 이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근데 이 움직임이 이렇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비경제적 동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예. 예. 더군다나 자기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숫자가 예를 들면 신한지주가 아니고 그냥 공 다 뺀 저 1,000원 단위의 뭐 무슨 편의점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 상장된 기업도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아니면 10년 전에 이제 시작했는데 매출액이 연간 한 1억 9천 정도 하고 이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고, 그럼 내 자본 얼마 들어가냐면 2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가게를 하나 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연연하시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니 거 예를 들면 네가 한 3억 가까이 투자한 거 아는데 4천만 원 정도 벌리는 이 편의점 가게를 나한테 3억에 팔래? 2억 5천에 팔래? 2억에 팔래? 맨날 그래. 누가 와갖고 복덕방이. 그럼 파시겠어요? 안 팔죠. 얼마쯤 받으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내 가게다 그러면 안 팔고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런 거 볼 때는, 아니면 한 5억쯤 주겠다 그러면 팔 수도 있죠. 예, 내가 3억 넣었는데, 예. 근데 대안이 있을 때죠. 그 주식 똑같아요. 이거 팔면 대안이 있어야 파시는 거죠. 수익 났다고 절대 파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주식 설명할 때. 걔가 더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거 팔라 그랬죠. 예.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예.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런 큰 기업이나 내가 가게 하나 하는 거나 사실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남이 하는 기업에 내가 간접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맨날 사고 팔고 해서 내 돈을 금방 회수할 수도 있고 한 유동성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계산하는 거 안 보고 다 잊어버리고, 네, 자꾸 뭘 봐요? 이걸 자꾸 보잖아요. 맞지도 않고. 예. 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버리셔야지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산 배분,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인슈타인이 뭐 얘기하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죠.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타이밍 포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드는 거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하는 거는 그 유명한 피터 린치가 얘기했듯이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교육 하나도 안 받고 산소통 메고 뭐 이거 장비 그냥 입고 깊은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키보다 훨씬 깊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